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의 진행을 맡은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구 안팎을 속속들이 탐험하는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 강연이 오늘로 벌써 5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바로 그 주제죠. 지진에 대해서 다룬다는 점에서도 오늘 자리가 특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경주 지진 이후에 온 나라가 한동안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죠. 최근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평소 과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거나 그렇지 않은 분이거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오늘 강연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에 지진 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언론을 통해서 이미 만나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지진으로 특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국내 대표 지진학자인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님을 모시고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지진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연은 한반도의 지진 특성과 경주 지진의 특성 등을 포함한 지진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강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이 불안한 지진과 그 다음에 지진을 어떻게 예지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1995년 1월 17일 일본 고베에서 발생한 그때 당시의 장면을 담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6.9였고요. 당시 사망자가 5,500명에 이르는 아주 큰 지진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본래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굉장히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오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이 지진을 겪게 되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 전체적으로 준비가 많이 소홀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전체적으로 준비를 늘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 지진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된 것은 그 후에 2011년도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 때 이때 했던 내진 성능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지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진은 결국은 2011년도에 또 다른 큰 지진에 의해서 큰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지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가 5,500명이나 되면서 큰 피해가 연결됐지만 그 후에 발생할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진은 1976년도에 발생했던 지진인데요. 이 중국 탕산 지진입니다. 인류가 이 지진계를 개발한 게 1900년인데요. 이 1900년 이후로 기록된 지진이 정확한 지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진계가 없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고 피해 기록은 있을지 몰라도 이 지진이 과연 어느 정도의 큰 크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1900년 이후로 이제 지진계가 개발이 되고 나니까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남긴 지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공식 기록에 의하면 65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공식 기록에 의하면 25만 명이 넘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모가 7.5였고요. 그 다음 지진이 2004년 12월 26일 날 발생했던 인도양 수마트라 대지진인데요. 당시 사망자 수가 28만 명에 이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28만 명의 대부분의 이 사망자가 어디서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쓰나미에 의해서 지진 해일에 의해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지진이 발생했던 위치를 빨간색 지금 별표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간당 매 초마다 이 단층이 어디가 쪼개지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총 1200km나 되는 굉장히 긴 거리가 500초 만에 쪼개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환산을 하면은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500초 만에 그러니까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꺼번에 땅이 쪼개진 셈이거든요. 그렇게 거대한 땅이 쪼개지게 되면서 규모 9.1이라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고 막대한 지진 해일이 발생을 하면서 인도양을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인도, 그다음에 인도양 건너편에 있는 아프리카까지 많은 사망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28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 다음이 2008년도 5월 12일 날 중국, 또다시 중국인데요. 중국 스촨성 지진이고 8만 7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굉장히 이번에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특히 학교 건물 같은 건물들이 붕괴가 되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이 아래 이제 그 결혼식을 막 마친 신혼부부가 이 지진 피해를 보면서 나타난 장면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런 피해가 커지게 되는 데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건물 설계가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1월 12일 날 IT 지진이 있는데요. 규모가 7.0입니다. 규모 7.0 정도 되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도 최대 지진으로 판정할 만한 그 정도의 지진이거든요. 근데 이 지진에 의해서 31만 명이나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IT는 중남미 빈곤국인데 굉장히 내진 설계가 취약한 환경에 있었던 국가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이번 규모 7.0이 발생하기까지 250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250년 만에 다시 발생한 규모 7.0 지진에 의해서 31만 명이 사망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지진이 빈발하는 국가보다 지진이 빈발하지 않은 국가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평상시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착각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준비가 소홀하게 되니까 한번 이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피가 커지는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3월 12일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규모 9.0이고요. 당시에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했던 것이 기억이 있는데 당시 지진 해일로만 2만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베 대지진 때 당시 워낙에 준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규모 9.0이라는 큰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열도에서 건물이 붕괴되면서 사망한 숫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 쓰나미에 의해서 익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준비가 얼마만큼 필요한가, 준비를 하면 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4월 25일 네팔 지진 규모 7.8이었고요. 당시에도 이제 조적식 건물에 의해서 붕괴가 되면서 7,800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1900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발생했던 초대형 지진의 리스트입니다. 총 17차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 8.5 이상의 지진들을 일컫는데 1900년 이후로 지금까지 17차례 발생합니다. 이 발생한 위치를 보시면은 다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발생한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재미난 점은 이 그림을 보시면요. 규모 8.5 이상의 초대형 지진들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몰려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 이 그림 보시면 1950년대, 60년대 한 7차례 정도 몰려 있다가요. 그리고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초대형 지진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2004년 12월 26일 수마트라 대지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연거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초대형 지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마트라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9.1인데 1200km나 되는 길이가 한꺼번에 쪼개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진에 의해서 많은 힘이 풀리게 되고 풀린 힘은 또 다른 지역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힘이 또 다른 지역에 쌓이게 되면서 또 다른 큰 지진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지진들은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초대형 지진을 유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한 20년 정도는 계속 발생을 하면서 지구가 안정을 찾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한 20년 정도 집중하다가 다시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004년 12월 26일부터 지금 다시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 6년, 8년은 또 다른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저희는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진을 겪다 보니까 한 가지 재미난 어떤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많은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진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부터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만 해도 굉장히 방대해서 지진 위험도를 그리는 데는 충분한 자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일본 정부가 사용했던 이 지진 제해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진 제해도가 되는데요. 이 지진 제해도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느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을까를 색깔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보시면은
동경 앞바다라고 하는 이 난카이 해구 주변에 이 동경을 포함해서요 굉장히 높은 지진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홋카이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바로 그 지역 앞에는 노란색이어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오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제도가 결국 바뀌어버렸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00년부터 지금까지 한 100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일본 열도에서 어디가 지진으로부터 제일 위험할까를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지진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발생한 가장 위험한 지진은 지금까지 상상했던 그런 곳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서 발생을 한 거죠.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지진이 발생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작은 지진들은 힘이 빨리빨리 쌓이니까 빨리빨리 발생합니다. 하지만 큰 지진이 발생하려면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하고 오랫동안 힘이 누적돼야지만 비로소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이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진이 600년 혹은 1300년 만에 도래한 지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바로 그 지역은 서기 한 890년경에 발생한 지진이 바로 앞선 지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지진이 발생한 지 한 1000년 만에 지금 이번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계속 힘을 누적하고 있다가 비로소 한 차례 큰 지진으로 발현을 한 거죠. 또 다른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스촨성 지진입니다. 아까 스촨성 지진이 8만 7천 명이 사망을 했었는데, 이 스촨성 지진도 3000년 혹은 6000년 만에 발생한 지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우리가 불과 한 몇 년의 기록을 보고 예를 들어서 한반도를 보면은 우리 한반도가 1978년부터 지진 관측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년 기록을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진 별로 많이 안 나네. 제일 큰 게 규모가 5.3이네. 이번에 5.8 지진 나기 전에는 5.3이 제일 컸거든요. 그나마 그것도 평양 서쪽에서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한 40년 자료 보니까 지진이 별로 안 나니까 지진이 별로 안 나는 나라구나, 우리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구나 라고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그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길게는 수천 년이 걸립니다. 수천 년 만에 그런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한반도에서도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알려면 굉장히 긴 기록을 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진이 인류에게 많은 피해를 주다 보니까 사람들은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 이 지진을 좀 사전에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제 부산 앞바다에서, 부산이나 울산 이런 등지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관측이 되면서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도 많았고요. 자, 지진 전조 현상을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 지표의 변형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힘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쪼개지기 직전에 지표가 굉장히 변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현상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널리 사실 지진을 예지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있는 것들이 또 전진이 있고요. 전진은 본진이 발생하기 전 앞에 발생하는 지진인데, 큰 단층이 쪼개지기 전에는 이렇게 작은 단층부터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부분부터 쪼개지면서 이것들이 작은, 우리가 이제 미소 지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진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지진이 많아진다는 것은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작은 지진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 밖의 것들이 지진운, 지진광, 그 다음에 동물의 이상행동, 라돈가스. 이 라돈가스라는 건 뭐냐면요, 지구 내부에 이 라돈가스가 있는데, 이 라돈가스는 평상시에는 지표로 배출이 되지 않다가 이 단층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고 지표에 균열이 생기게 되면 비로소 지구 내부에 있는 가스가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라돈가스인데, 이 라돈가스는 무색무취입니다. 그래서 울산이나 부산 등지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가스가 났다는 것은 이 라돈가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스가 혹시 지구 내부에서 나온 라돈가스고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지진파의 속도 변화라든가 암석의 전기 비저항값 변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활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과학적으로 여전히 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지금까지 지진 예측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하이청 지진인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제일 마지막으로 지진 예지에 성공했던 사례입니다. 이 지진은 언제 발생을 했냐면요. 1975년 2월 4일 날 발생한 지진이고 규모가 7.3이었습니다. 당시에 인구가 100만 정도 사는 이 중국 하이청이라는 곳인데요. 하이청이 어디 있냐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한반도 이 서쪽입니다. 서쪽 연안이고요. 바로 이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서쪽에서 좀 가까운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작은 지진들이 자꾸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부는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아무래도 큰 지진이 날 것 같으니까 이 100만이 사는 도시를 소거 명령을 내립니다. 자, 주민들을 다 대피하세요 하고 대피를 시키는 거죠. 그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진이 났고 2,000명이 넘게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부상자가 한 2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지만 만약에 그때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은 적어도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인구 100만이 되는 도시를 살렸다 우리가. 그래서 인류 최초로 성공한 이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어하고 기뻐했었는데 그 기쁨도 별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 바로 이 지진 때문인데요. 하이청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탕산입니다. 1976년, 아까 1975년이니까 바로 이듬해거든요. 바로 이듬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 피해로 남아있는 중국 탕산 지진이 그 이듬해 옆 도시에서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중국 정부가 아무런 사전 인지를 못하고 대피 명령도 못하면서 6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거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더 이상 지진 예지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고요. 인류는 지진 예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재밌는 한반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판내 환경에서는 진원의 깊이가 한 5km에서 15km 사이에 대부분의 지진들이 몰려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진 피해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커지는 경우는 규모 7점대의 지진이었는데 이 지진들이 도시와 가까운 얕은 지진입니다. 그게 바로 다 5km에서 15km에서 발생한 지진인데요.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표로 에너지가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큰 피해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한반도는 위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오랫동안 힘이 쌓이고 비로소 한번 큰 지진이 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IT 지진은 규모 7.0이 발생하기까지 250년이 걸렸습니다. 한반도도 비슷하게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간헐적으로 큰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준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지었는데요. 이 집을 한 30년 쓰다가 분명히 무너뜨리고 새 집 지을 것 같은데 이곳에 지진이 한 100년, 한 200년에 한 번씩 온다는데 내진 설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분명히 되겠죠. 내가 여기다 돈을 좀 더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바로 이런 위험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큰 지진을 대비해서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이건 이제 삶의 어떤 질과도 연결된 문제지만 경제적인 문제와도 연결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은 이 가장 긴 지진 관측 기록을 가진 나라라 해봐야 100년 정도밖에 관측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1978년 이후로 지금까지밖에 관측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년 기록을 가지고 긴 기간 동안 발생할 지진을 예측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을 이 지진계에 기록된 기록만으로 판정을 못하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반도는 그러면 어떤 환경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일본 열도는 지진으로 덮여 있습니다. 시커먼 것들이 다 지진이 발생한 위치인데요. 일본 열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예. 그에 반해서 한반도는 일본 열도 안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지진이 비교적 적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한반도에도 지진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빨간색 접으로 표현된 것들은 얕은 깊이의 지진입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진들은 얕은 깊이의 지진이고요. 그에 반해서 일본 열도에서 발생한 지진들은 얕은 지진부터 깊은 지진, 깊은 지진은 제일 깊은 지진은 지하 600km까지도 발생을 하거든요. 하지만 한반도는 제일 얕은 깊이의 지진들만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한반도의 지진을 보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이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처럼 겉보기 현상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진 관측 설비가 계속 증강이 되면서 그간에 관측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관측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진 발생 횟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전까지는, 여기 보면 00이 바로 2000년인데요. 2000년 전까지는 지진 설비가 좋지 않아서 그간에 기록을 잘 못한 것이고요. 하지만 2000년 이후로 보면 거의 일정합니다. 그런데 일정하다가 특별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2011년도 들어서 급증하는 겁니다. 2011년도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고, 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한반도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지각도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이 지각에 많은 교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응력 불균형 현상이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서 지진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또 지진은 발생하는 어떤 위치를 보면 또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왼쪽 것은 지진계, 우리가 197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 가운데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의 위치를 찍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지진의 위치는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가 지진이 많이 발생했는지 그 밀도를 계산해 봤거든요. 그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자, 밀도로 해서 보니까 어디가 지금까지 지진이 제일 많이 발생했냐면 평양 서쪽입니다. 평양 서쪽 지역에 굉장히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도 지진이 밀집해서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이 한반도에서 그간에 우리 경주 지진 발생하기 전까지 특징을 보면은 제일 큰 게 규모 5.3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규모 5점대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큰 피해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보면은 피해 정도가 굉장히 경미한 편입니다. 뭐 부상자 있고 이런 정도인데요. 하지만 얘기가 역사서를 보면 달라집니다. 이것은 조선왕조실록 그림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와 같이 지진이 발생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데는 굉장히 오랜 기록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진 파형 기록은 남아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행히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런 역사 기록물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잘 기록에 남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지진에 의해서 피해를 본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조료, 조선왕조실록에 지진에 관한 피해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종 13년에 발생한 지진 기록인데 굉장히 특이한 기록입니다. 유시에 세 차례 크게 지진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마치 성난 우레소리 같고 인마가, 그러니까 사람과 말이 모두 피하고 담장과 성첩이 무너지고 떨어져서 도서관 사람들이 모두 놀라 당황하여 어쩔 줄은 모르고 밤새도록 노숙하였다.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죠. 우리 경주 지진 발생하고 나니까 경주 시민들 놀라셔서 밖에서 많이 지내셨는데요. 당시에는 그게 더 큰 지진입니다. 지금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기와 떨어지고 한 정도인데 담장과 성첩이 무너졌답니다. 근데 담장과 성첩이 우리 그 외적이 침공했을 때 이 도성을 지키기 위해 쌓은 이 도성은요, 성첩은 웬만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성첩이 지진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지금 경주 지진으로 기와가 떨어진 게 전부인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것도 수도 서울입니다. 그 다음 기록을 보죠. 자, 이제 명종 1년입니다. 명종 1년 기록을 보면요, 또다시 서울입니다.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갔으며 한참 뒤에 그쳤다. 처음에는 소리가 약한 천둥 같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집체가 모두 흔들리고 담과 벽이 흔들려 무너졌다. 신시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자, 이거 역사서를 허풍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정말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이거든요. 도대체 얼마만큼 큰 지진이 났길래 담장과 성첩이 무너지고 이런 기록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냐는 거죠. 다른 시기에. 자, 그뿐만 아니라 바로 명종 1년, 사실 명종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지진이 나고 나니까 신하들이 이게 다 왕 탓이니까 반성하세요라는 이제 상소를 하거든요. 실제로 명종대왕께서는 이제 신하들의 간청 때문에 실제로 하늘의 꾸짖음에 이렇게 반성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결국은 또 다른 신하들이 만류해서 멈추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만큼 당시에는 이런 지진 재해라는 것이
임금이나 신하나 그다음에 백성들 모두에게 하늘이 주는 재앙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늘이 주는 재앙이라기보다는 어떤 실마리를 찾고 재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조금 다른 주제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진 해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진 해일은 그럼 지진 발생할 때마다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해양에서 발생한 지진이 이 해저면을 크게 흔들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물이 출렁거리면서 전파되는 현상이 지진 해일입니다. 그래서 지진 해일이 발생하려면 당연히 해양에서 지진이 발생을 해야 되고 또 해저면을 흔들 수 있는 단층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지진 해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바일 폰,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의 깊게 보실 점은 뭐냐면은 지금 저 멀리 일단 흡부역에 이게 흙먼지처럼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바닷가에 지진 해일이 도달한 장면입니다. 그로부터 5분 만에 이 해안 마을은 이제 완전히 옛 모습을 잃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이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본은 지진 해일 경보가 내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경보를 듣고 이제 인근 동산으로 다 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상 시작한 지 1분 50초 만에 마을의 절반 정도가 이미 휩쓸려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거 영화라고 하더라도 믿기지 않는 장면인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 직접 벌어졌다는 게 너무 놀랍고 무서운 일인데요. 자, 2분 50초가 흘렀습니다. 영상 찍은 지. 자, 4분 30초 흘렀습니다. 이제는 마을이 아예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요. 이때까지도 대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 가운데 많은 분들은 목숨을 잃으셨을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더 도망가고 싶은데 너무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시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곳에 가셨더라도 지진 해일 경보가 났다 그러면은 여권 챙기고 귀중품 챙기고 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인근에 있는 동산으로 빨리 도망가시는 게 최선이고요. 그래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판가판이 충돌하는 곳인데요. 이 보통 해안가에서부터 가까운 경우는 50km, 먼 경우는 한 200여 km 떨어져 있습니다. 지진 해일 전파 속도가 제트기의 이동 속도와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 지진 해일이 이 해안가까지 도달하는데 여러분이 갖는 시간은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분, 15분 내에 여러분은 대피를 하셔야 되는 거죠. 굉장히 골든타임에 해당되는 건데 높은 곳으로 꼭 도망가십시오. 자,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지진 해일로부터 안전한가? 우리나라는 지진 해일 피해를 본 적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 일본 서쪽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지진 해일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것이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전파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1940년, 64년, 83년, 93년에 지진 해일 피해를 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 일본 서쪽에서 발생한 이런 지진들인데요. 특히 1983년도에 발생한 이 지진에 의해서는 우리나라 동쪽 해안 삼척 근처에 있는 이 임원항 근처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최고 높이가 7m에 이르는 이 파고가 덮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당시 그래서 이렇게 해일에 의해서 침수된 장면이 있고요. 근데 이 기록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또 지진 해일로 의심되는 기록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사 기간 동안에 계속 지진뿐만 아니라 지진 해일에 의해서도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것은 바로 한반도 이 동쪽 해안 근처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지진들입니다. 이 지진 가운데는 규모 5.0 지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동쪽 해안에는 원자력 발전소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이 가는 지진들이 되겠습니다. 이 화산 분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쇠설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나와서
많은 파편들을 끓고 나서 분화를 해버리는데, 그 분화해서 산 등성이를 타고 이렇게 흐르는 그런 뜨거운 어떤 그 흙먼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화쇄류라고 하는데,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화쇄류가 이동하는 속도가 바로 제트기의 이동 속도와 같습니다. 우리 쓰나미 이동 속도하고 같은데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화쇄류는 아니고요. 사실은 마그마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수증기 폭발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인명피해가 꽤 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런 증거가 없던 이 화산에 등산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상부에서 뭔가 폭발이 일어나니까 화산 폭발을 직감하고 대피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흙먼지가 산 하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속도는 제트기의 이동 속도와 같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고 내리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비행기를 능가하는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곧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열심히 산사면을 타고 이제 피난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때 이걸 찍는 이 사람도 마음이 되게 어땠을까? 이미 이제 흙먼지가 덥습니다. 황사 같으면 잠깐 마스크 끼고 좀 거치겠지 좀 있다가 이렇게 버티면 그만이지만, 심지어 수증기 폭발인데도 이 지역을 이렇게 덮고 있는 이 흙먼지가 며칠을 유지하게 됩니다. 큰 화산 폭발일 때는 수일, 그다음에 몇 년까지도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참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을 오르다가 화산 폭발을 목도를 하게 되시면 사실 거의 방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인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렇게 무서운 화산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바로 이 화산의 분포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본 열도에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도 백두산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화산 폭발을 했다고 하는 지역을 울릉도와 제주도를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백두산은 현재 활동 중인 화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산하면은 이런 류의 화산, 이거는 이제 하와이에 있는 화산이 이런 모양인데요. 또 이런 류의 화산, 이런 류의 화산은 바로 판 내부에 있는 화산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폭발을 하게 됩니다.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이런 폭발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폭발의 차이는 구성하고 있는 마그마가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뚫고 나오느냐가 마그마 성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해양 지각을 뚫고 나오느냐 대륙 지각을 뚫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로 마그마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고, 마그마 종류에 따라서 폭발 유형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구 내부에서 열이 올라오는 우리가 열점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폭발을 하거나, 그게 하와이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아니면 판과 판이 충돌하는 충돌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잘 아시다시피 해발고도 2,700m, 분화구 지름만 5km가 되고요. 이 천지의 이 칼데라 호수인 천지의 제일 긴 축은 4.4km, 짧은 축은 3.3km입니다. 수심 제일 깊은 곳은 370m인데요. 서해에서 제일 깊은 곳이 한 40m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해 제일 깊은 곳에 지금 엄청나게 한 10배 가까이 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담수량은 20억 톤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호수죠. 그런데 이 화산이 과거 1000년 전에 969년에 큰 폭발을 했습니다. VEI 7이라고 하는 이 7 지수는요, 인류가 겪었던 화산 가운데서는 흔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백두산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폭발이 워낙에 굉장해서 이 폭발에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테프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테프라가 동해를 가로질러서 홋카이도에 큰 띠를 이루는 퇴적층을 만들어 놓습니다. 5cm나 되는 퇴적층을 바다를 건너서 일본 북해도에 쌓아놔 버렸거든요. 이렇게 5cm나 되는 퇴적층이 쌓이려면은 화산재가 아마 그 지역을 수년 동안 떠 있었을 겁니다. 공중에. 그러다가 차곡차곡 쌓였겠죠. 굉장히 엄청난 폭발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 쪽에서 바라본 백두산 정상부입니다. 당시에 폭발했던 폭발량이 너무 거대해서 이렇게 큰 퇴적층을 만들어 놨습니다. 엄청난 폭발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사이언스지에서는 백두산 화산이 혹시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는 이제 일들이 있었고, 그것은 이제 중국이나 한국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두산이 발달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태평양판이 빠른 속도로 섭입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한반도 제일 북쪽 곳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연류량을 만들어내고 그게 화산 활동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영상을 보게 되면은 백두산이 어떤 부풀어 오르는 현상 같은 것들을 목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까 1992년부터 98년도에 약 1년에 3mm씩 부푼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화산은 분화하기 직전에 막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 백두산 이론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조사를 해보니까 백두산 하부 한 5km에서 15km 사이에 마그마방이라고 추정되는 지진파의 속도가 떨어지는 층을 확인하게 됩니다. 백두산이 정말 마그마가 있나? 정말 분화하나? 1000년 전에 분화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1903년에 분화한 적이 있는 그 백두산의 하부에 마그마방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비단 여기서만 보인 게 아니라 최근에 올해 중국 학자입니다. 송은 중국 과학자인데요. 중국 지진학자가 이렇게 외국 학술지에 낸 최초의 논문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기들 지역을 조사를 해봤더니 백두산 하부 한 5km에서 15km 사이에 속도가 떨어지는 곳이 보이더라.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정말 이게 마그마방이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다른 연구들에서 다 비슷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마그마방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그마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백두산 지역에 화산성 지진, 막 마그마가 올라오게 되면은 주변에 압력을 줘서 이 폭발을 가속화시키는 현상과 함께 지진이 증가하거든요. 지진이 막 늘어나는 일들이 또 관측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북한에서 하는 이 핵실험이 혹시 이렇게 잔뜩 마그마방이 성장한 백두산에 자극을 주고 혹시 화산 폭발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핵실험을 여러 차례 수행을 했었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지표에 드러나게 핵실험을 했는데 이제 지하 매설형으로 하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갱도형으로 산 옆을 파고 들어가서 하는 핵실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파키스탄과 인도를 마지막으로 핵실험이 더 이상 없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북한이 새롭게 핵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유일하게 핵실험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이 핵실험이 우리의 이제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핵실험장과 백두산의 거리는 약 1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16km면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인데, 핵실험을 크게 하게 될 때 혹시 마그마방을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지진 파형 자료인데요. 그런 기록들이 여러 남아 있고, 이걸 바탕으로 최근에 저희가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다 더 큰 핵실험을 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압력을 백두산 하부에 가하게 될까라는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저희가 이제 네이처 자매지에 발표한 결과인데, 당시에 이 핵실험을 크게 하게 될 때 마그마방이라고 하는 곳 안에 엄청나게 압력을 크게 가한다는 것을 계산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실험 규모 7 정도의 핵실험하게 되면은 마그마방 내에 약 130kPa에 해당하는 압력을 가하게 되고, 저것은 마그마방 안에 우리가 기포라고 하는 버블을 만들어내고 화산 활동을 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북한이 수소 핵실험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수소 핵실험을 한다면 큰 화산 폭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유익한 강연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진에 대해서
많은 과학적 사실들을 알 수 있었던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뭐 SNS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나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들을 보실 때 아마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가려서 분별력 있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강연은 재단에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강연인데요.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극지연구소 김백민 책임연구원의 뜨거워지는 지구 급증하는 기상이변 왜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의 안병옥 소장님과 이화여대 환경공학과의 최용상 교수님이 패널로 참석하십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